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6페이지 인체의 방어작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우리 신체에서 방어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거 배워봤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백혈구의 역할 이 정도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엄청 자세하게 면역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근데 너무 부담은 안 가져도 돼요.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인체는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항하여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작용을 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항상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침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면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의 개념이 뭔지는 똑바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를 가져왔는데, 자, 요 내용들 하나씩 자세하게 배우고 나면은 방어작용 부분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병원체가 침입합니다. 요거는 앞에 배웠던 병원체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곰팡이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두 가지의 큰 방어작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게 있고 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면은 특이적 방어작용은 어떤 특성에 맞게 그 시스템에 맞춰서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성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1차 방어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다른 말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고 2차 방어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한다. 1차로 걔네들이 맞게 되는 게 1차 방어,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숙한 곳에서 맞게 되는 게 2차 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선천성이랑 후천성이 뜻하는 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선천적으로 모든 병원체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후천적으로 좀 더 우리 몸이 성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이 발전이 됐을 때 갖추어지는 것이 후천성 면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여기도 크게 두 가지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외부 방어벽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우리 몸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은 피부로 덮여있죠. 그리고 장기 쪽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막에는 끈끈한 점액이 흐르고 있어요. 자, 요 세 가지가 외부 방어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방어가 일어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뚫고 병원체가 어떻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부 방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고요. 식균작용, 염증 반응, 자연 살생세포, 항미생물, 단백질 같은 내부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도 미처 못 거르고 침입한 병원체가 있다. 이걸로도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얘를 조지게 되는데, 얘는 크게 세포성 면역 그리고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뭔지는 뒤에서 꼼꼼하게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크게 구조화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 하면은 크게 먼저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비특이적 방어작용 안에는 외부 방어벽과 내부 방어 이렇게 구분이 되고, 특이적 방어작용 안에는 세포성 면역이랑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크게 머릿속에 구조를 세우고 안에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암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랑 특이적 방어작용 특징들 크게 구분을 지어보면은,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특성 없이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병원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효과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요. 되게 빠르게 면역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병원체의 종류는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 5가지 안에서도 엄청 세세하게 병원체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그 많은 수만 가지의 병원체들을 다 똑같은 체계로 방어를 한다고 하면 그게 효율이 있을까요? 네, 그래요. 얘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자, 근데 특이적 방어작용은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복잡해요. 그래서 면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1차 방어보다는 느립니다. 근데 얘는 병원체의 특성에 맞게 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조질 수 있는 방법으로 면역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결핵균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결핵균을 조질 수 있는 방법으로 면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체의 특성에 맞게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효과는 어떨까요? 네, 효과는 상대적으로 1차 방어보다는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피부와 점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외부 방어벽에 속하는 피부와 점막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람은 피부로 덮여 있어요. 피부의 역할이 뭐예요? 그쵸, 얘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부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목욕탕 가면은 신나게 미는 때 있잖아요, 때. 그게 피부의 각질층입니다. 자, 근데 피부의 각질층은 병원체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엄청나게 빡빡빡 밀면은 피부가 빨개지고 심하면은 피까지 맺히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피부의 각질층을 너무 심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외부의 병원체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을 한다. 아예 못 들어오게 방어벽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은 내가 크게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피부의 각질층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2차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서 우리 몸의 면역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땀, 침, 눈물, 점액 같은 것들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효소예요. 단백질 성분이겠죠. 자, 라이소자임이라는 애가 포함되어 있어서 얘가 세균의 침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자, 라이소자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해놨습니다. 별표 2개 치세요. 자, 라이소자임은 땀이나 침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효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균이 우리 입안에 들어왔다. 근데 우리 입속에는 침이 있죠. 자, 요 침이랑 섞이게 되면서 침 속에 있는 라이소자임이 일부 세균들을 세포벽을 부숴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자, 얘는 중요한 애니까 이름이랑 역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우리 기도 안으로 들어왔다. 목구멍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기관지를 만나게 되는데 기관지 안쪽은 섬모, 털이 막 나 있습니다. 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섬모랑 점액, 끈끈한 액체도 있어요. 얘네들로 덮여 있어서 병원체랑 먼지를 다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먼지 같은 것들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기관지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섬모가 나 때문에 먼지가 그쪽으로 걸러지게 돼요. 그리고 끈끈한 점액도 있기 때문에 먼지가 약간 뭉쳐지겠죠. 그리고 걔를 다시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미세먼지 심한 날이나 먼지가 많이 날리는 날에 목이 좀 칼칼하고 하면은 가래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래가 바로 섬모랑 점액이 먼지를 뭉쳐가지고 배출시키는 형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 위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위는 점막에서, 그러니까 위를 덮고 있는 겉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위 안쪽의 표면. 여기에서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 속의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자, 위산은 산성 성분입니다. 산성. 얘는 강한 산성인 강산 성분인 염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염산은 병원체를 충분히 녹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 염산이 나오는 거면은 우리 장기들도 다 녹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위에는 이 염산에 대비해가지고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액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위 속 염산이 있어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부랑 점막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병원체를 차단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식균작용이라는 거예요.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백혈구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를 하는 작용을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어서 없애는 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식균작용의 모식도를 쌤이 가져왔어요. 이 노란 색깔의 거대한 얘 있죠? 얘가 하나의 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얘의 이름은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자,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한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혈액의 세포 성분 3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3개 있다고 배웠죠. 자,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혈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 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에서는 몇 가지 안 배우니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대식세포는 대표적인 백혈구의 한 종류고요. 얘는 말 그대로
대식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큰 대자에 먹을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세포다라고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쌤은 앞으로 얘를 대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식이. 자, 그래서 대식이가 병원체를 둘러싸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 몸속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를 감싸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얘를 감싸가지고 결국에는 지 속으로 이렇게 뿅 하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막이 형성이 되겠죠. 끌어들어온 막이. 그래서 병원체를 포함한 식포라는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보자기 같은 형태로 식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포 소기관 중에서 리소좀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우리 배우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리소좀은 세포 소기관이고 얘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쵸, 얘는 세포 내의 소화를 담당하는 애입니다. 여러분, 소화가 뭐예요? 고분자의 물질을 저분자의 물질로 잘게 부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좀은 세포 내에서 고분자의 물질을 저분자의 물질로 분해시키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부수는 애랑 식포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막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막의 융합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면서 리소좀이 병원체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럼 리소좀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가수분해 효소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큰 거를 작게 부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얘에 의해서 병원체가 파괴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식이 몸속에서 대식이의 효소에 의해서 병원체가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 대식세포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죠. 얘가 뭔지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리고 먹는 거죠. 편식을 하지 않는 애인 거죠. 그래서 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대표적인 얘는 염증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염증 반응은 병원체가 상처 부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병원체 제거를 위해 일어나는 방어작용이 염증 반응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백혈구가 관여하고요. 여기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이름은 비만세포입니다. 백혈구예요, 얘도. 비만세포라는 백혈구가 관여를 합니다. 자, 차례대로 봅시다. 자, 바늘 같은 거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은 요 바늘에 이렇게 묻어있던 세균이나 외부에서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침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여기 주황 색깔로 그려놨네요. 이렇게 병원체들이 이렇게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만세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비만세포는 지금 여기 파란 색깔 알갱이 같은 것들 있죠? 이게 비만세포가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이름은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자,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파란 색깔 애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비만세포는 분홍색으로 여기 그려놨잖아요. 근데 얘네들 파란 색깔이에요. 자, 지금 봤더니 병원체를 향해서 가가지고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가 바로 대식이죠. 대식세포들이 좀 더 쉽게 모여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균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대식이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요런 게 염증 반응입니다. 자, 근데 염증 반응은 중요한 게 요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요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관을 이완시키게 돼요. 자,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혈관의 넓이가 요만했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장된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혈관을 확장, 이완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관이 확장됐다. 그럼 이쪽으로 피가 예전보다 더 많이 몰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열을 방출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적혈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빨간색이죠. 그래서 발적 현상, 빨갛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발적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두 번째 특징이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증가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모세혈관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혈관은 매우 작은 혈관이고 정말 작은 곳곳 세포 사이까지도 분포가 되어 있는 혈관이라서 세포들이 이렇게 여러 겹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겹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 사이사이 틈 있죠? 세포 사이의 틈. 여기가 벌어지기가 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만드는 세포들 사이의 틈이 벌어지기가 좀 쉬워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대식이들이 혈관 속에서 여기 상처 부위로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 백혈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지금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모세혈관의 틈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서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보다 좀 더 쉽게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물 성분들도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은 이렇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있잖아요. 상처 부위가 살짝 부어오르죠. 그게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증가해서 물 성분이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좀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요거는 백혈구가 면역 반응을 하니까 나오는 현상이겠죠. 자, 여기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염증 반응에는 크게 4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열 발생하고 발적 현상이 일어난다 했고 부종이 생기고 염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인이 얘랑 얘인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발적 현상. 적혈구가 빨갛기 때문에 적혈구가 몰려서 발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빨갛게 보이는 거. 자, 근데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적혈구가 요 사이로 통과를 해서 여기 이렇게 많이 몰릴 수가 있어서 빨갛게 된다라고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꼭 기억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백혈구밖에 없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적혈구는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혈관 바깥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적 현상의 원인은 혈관이 이완돼서 피가 몰리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 요 4가지 특징 그리고 원인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교과서 97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은 염증 부위에 고름은 왜 생길까라는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는 개념이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자, 보면은 고름은 백혈구가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고름에는 손상된 조직세포, 죽은 백혈구 세균에 찌꺼기가 섞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백혈구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식균작용으로 얘네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요 과정에서 백혈구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부위 근처에서 세균의 찌꺼기나 죽은 백혈구 같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게 바로 고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름은 뭐다? 그냥 세균의 무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98페이지부터 나오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먼저 여기서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항상 생명과학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똑바로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 용어들, 기본 개념들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 항원, 항체,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항원이랑 항체가 뭔지 세트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항원이란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들 전부 다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병원체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 몸에 없던 건데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질병을 유발하면은 그게 다 병원체라고 했잖아요. 자, 항원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꽃가루나 먼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항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항원이랑 세트로 생각을 하면 좋다고 했죠. 자,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 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성분의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항원을 제거하느냐? 항원이랑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한 다음에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항체의 역할은 백혈구의 식균작용이 쉽게 일어나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항원을 조지는데 다른 더 무서운 애가 얘를 조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이 좀 더 자세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Y자 모양으로 보통 생겼습니다. 교과서에도 Y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Y자 모형의 끝부분 있죠. 끝부분 여기. 이 부분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항체 하나는 항원 결합 부위를 2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 99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별표 5개 칩니다. 자,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와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한다. 그러니까 얘도 특이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항원과 항체는 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쇠와 자물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다시 보면은 이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가 이렇게 약간 둥근 모양이네요. 근데 항원 결합 부위가 둥근 애여야만 탁 하고 결합이 될 텐데 이렇게 네모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애는 결합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랑 꼭 맞는 항원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원이랑 항체가 덩어리를 형성해요. 덩어리를 형성해서 밑으로 가라앉거나 또는 대시기가 식균 작용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림프구라는 용어가 나와요. 림프구. 자, 이거는 또 뭐냐? 얘도 백혈구입니다. 자, 쌤이 아까 전에 백혈구의 종류 굉장히 많다고 했죠. 여태 우리가 배웠던 백혈구의 종류는 대식세포, 그리고 비만세포가 있었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얘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자, 림프구는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니까 별표 3개 쳐놓고 꼭 똑바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골수의 조혈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골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 뼈가 있죠, 뼈? 그럼 가운데 여기 들어있는 게 골수예요. 자, 근데 골수 속에는 조혈모세포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조혈모세포는, 자, 이거 어미모자죠. 자, 피를 만드는 엄마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피 속에 들어있는 림프구를 만드는 어미세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림프구는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지고요. 림프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B림프구와 T림프구 조금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그림으로 구분을 합시다. 자, 골수 속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B림프구랑 T림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골수 속에서 B와 T림프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B림프구는 골수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성숙을 해요. 골수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똑바로 갖춰질 때까지 성숙을 합니다. 근데 T림프구는 가슴 샘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성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 정리된 거 요거 옆에 필기하고 요거 암기하면 됩니다. 자, 생성은 둘 다 골수예요.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성숙하는 곳이 구분이 되는 거죠. B림프구는 그대로 골수지만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한다. 자, 요거 모의고사에서 개념 묻는 문제로 간간히 나오는 거니까 꼭 필수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특이적 방어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 98페이지 밑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참고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대시기예요. 대시기가 뭐 하는 애라고 했습니까? 식균작용을 하는 애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시기가 얘를 식균작용으로 이렇게 잡아먹게 돼요. 자, 그러면 지 몸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식포와 리소좀을 융합시켜가지고 얘를 분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던 항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몸 바깥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먹었어 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 많이 먹는 애인데 지가 먹는 거를 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일단 대시기가 항원을 잡아먹고 항원 조각을 자기의 세포 표면에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오느냐? 보조 T림프구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앞에 T림프구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T림프구는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2가지 종류를 암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조 T림프구예요. 자, 보조 T림프구가 얘를 인식해서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시기가 뭔가를 먹고 나 이거 먹었어 라고 하면은 보조 T림프구가 너 뭐 먹었어 하면서 와가지고 인식을 하고 얘가 좀 이상하다, 면역이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은 크게 2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고 하나는 체액성 면역입니다. 명칭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세포성 면역이란 우리 앞에는 보조 T림프구라는 애가 있었죠. 근데 세포 독성 T림프구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게 세포성 면역입니다. 자, 그리고 체액성 면역은 앞에 나왔던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 후 항체를 생산해서 그 항원을 제거하는 게 체액성 면역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찬찬히 과정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천천히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이 부분은 B림프구랑 T림프구가 만들어지고 성숙하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조혈모세포로부터 B림프구, T림프구가 만들어지고 가슴샘으로 가서 T림프구는 성숙하고 골수에서 그대로 B림프구가 성숙하는 그거를 여기 그려놓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항원의 1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보조 T림프구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앞에 만들어진 T림프구가 분화를 한 형태겠죠.
자, 그래서 이 보조티 림프구가 대시기한테 얘는 이미 뭘 먹었는지 보고를 받고 온 상태예요. 특이적 면역이 시작된 상태인 거죠. 침입을 한 뒤에. 자, 그러면 얘가 B림프구랑 T림프구를 촉진을 합니다. 너네 이거 우리 대시기가 먹은 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겠다라고 부추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T림프구가 약간 좀 불같은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포독성 T림프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시기가 뭘 먹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애로 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불같은. 그래서 얘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세포독성 T림프구로 분화를 한 다음에 바로 감염된 쪽으로 가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얘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예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막 가가지고 막 온갖 화학 물질을 얘한테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겉표면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터져가지고 죽거나 아니면은 계속 죽어라 화학 물질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스스로 사멸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포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죠. 자, 이렇게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과정, 요게 바로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죠. 자, 세포성 면역. 앞에 했던 요거 세포성 면역입니다. 세포독성 T림프구가 주관을 하는 면역입니다. 자, 그리고 B림프구의 반응을 볼게요. 자, T림프구가 약간 불같은 애라고 하면은 B림프구는 약간 전략적인 애라고 보면 됩니다. 자, 대시기가 이걸 먹었다고? 그럼 봐봐. 일단 쟤는 불같이 달려갔지만 나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병원체로부터 내 몸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총 두 가지의 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형질세포고요. 하나는 기억세포예요. 자, 얘가 좀 똑똑한 게 여기서 나오죠. 기억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한번 침입했던 애를 내 몸속에 영원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애가 또 침입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고 쉽게 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형질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항체를 만드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세포독성 T림프구는 지가 그냥 가가지고 화학물질로 얘를 조져버렸죠. 자, 근데 형질세포는 항체라는 무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어쨌든 병원체에도 항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앞에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얘는 항체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그 항체를 그쪽으로 가서 항원 자체를 제거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굉장히 능력 있고 힘센 병사들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굉장히 빵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방어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B림프구가 매개하는 반응, 얘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체액성 면역.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교과서 9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제 비슷한 모식도를 가지고 쌤이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이 부분을 가르칠 때 하는 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나왔던 내용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쌤이 지금 해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본인이 이해하기 쉽고 편한 걸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일단 우리 몸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병원체들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감염된 세포들도 여기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병원체를 누가 잡아먹어요? 여기서 비특이적 면역 작용으로 대시기가 이렇게 잡아먹죠. 자, 그래서 일단 대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으로 잡아먹은 걸 어떻게 한다 했죠? 자기 표면에 제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표면에 나 이거 먹었어 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본다? 그쵸. 보조티 림프구가 인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조티 림프구가 대시가 너 뭐 먹었니?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 몸에 림프 속에는 T림프구라는 애가 있고 B림프구라는 애가 있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애고요. 자, 근데 일단 보조T림프구가 대시기가 먹은 게 약간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얘네 둘한테로 이렇게 자극을 준다고 했죠. 자극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T림프구는 뭘로 분화된다? 얘는 세포독성 T림프구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림프구는 뭘로 분화된다? 두 가지로 분화된다고 했죠.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한테 가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제거한다라고 했죠. 얘가 매개하는 게 세포성 면역. 자, 그리고 B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고요. 형질세포에서
항체들을 이렇게 분비해가지고 얘로 항원 항체 응집 반응을 통해서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매개하는 게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모식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름 헷갈릴 수 있어서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를 뽑아요. 피를 뽑은 다음에 피를 이렇게 담고 원심 분리기에 넣고 막 엄청 세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피는 두 층으로 구분이 돼요. 자, 쌤이 이건 예전에도 설명해 준 적이 있을 텐데 무거운 성분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성분은 위로 뜨겠죠. 자, 근데 보통 피를 구성하고 있는 무거운 성분은 뭐다? 혈구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성분은 물성분인 혈장이라고 하죠. 자, 근데 혈구는 선생님이 세포 성분이라고 했어요. 세포들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알면 되겠죠. 자, 근데 세포 성분이고 혈장은 물에 여러 가지가 녹아있는 물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혈구는 세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세포 독성 T림프구, 얘가 뭐라 했습니까? 림프구 뭐라 했어요? 백혈구라고 했죠. 그래서 세포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세포성 면역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B림프구가 매개하는 거는 왜 체액성 면역이냐? 자, 지금 B림프구는 뭐를 만든다 했어요? 항체를 만든다고 했죠. 자, 근데 항체는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혈장에 녹아 있는 게 항체예요. 그래서 혈장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녹아 있는데 여기에 항체가 녹아 있으므로 물성분이다 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두 층으로 구분을 하면은 백혈구는 세포 성분, 그리고 형질세포가 만든 항체는 물 성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은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어려워요.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 때 꼼꼼하게 들으면서 정리를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5개 치고요. 반드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이 다 이해되도록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